이번 콘서트를 위해서 직접 작곡했다고 합니다. 네, 작곡가 강유의 도담앙상블 연주의 기억의 인사로 사면 놀이마루 인문학 콘서트 제1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산 학생예술문화회관이 주최하는 2021 인문학 콘서트 김우영 촬영감독의 영화 이야기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는 진행을 맡은 놀이마루 운영팀 박규남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행사를 진행하는 이곳 놀이마루는 2016년 개관하여 부산의 많은 학생들에게 학교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각종 전시 및 인문학 콘서트, 버스킹 등 지역 주민들에게 활발한 문화 서비스를 해오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콘서트에 앞서 문화예술에 대한 애정과 교육에 대한 열정으로 저희 프로그램의 격려와 응원을 아낌없이 해주고 계신 부산 학생문화회관의 박은혜 운영부장님을 모시고 인사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앞으로 한번 나오실까요? 제가 밝아서 이 객석이 잘 안 보이네요.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 학생예술무대회 운영자 박은혜입니다. 오늘 이렇게 소극장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정말 반갑고 너무 고맙고 감동적인데요. 오늘 오신 분들은 아마 딱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오셨겠죠. 1번은 놀이마루가 정말 안전한 곳이라고 믿고 아마 신청을 해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준비하는 쪽에서도 아마 그렇게 굉장히 준비가 잘 됐을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감독님을 내가 현장에 가서 꼭 이야기를 듣고 그 감동을 담아가고 싶다는 아마 그런 목적으로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일 수도 있고 긴 시간일 수도 있는데 많은 감동 받아가시고 꼭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놀이마루 인문학 콘서트는 다양한 예술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해 그분들의 활동상 및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들려드리고 각 분야별 진로와 연계된 멘토링 형태의 강의를 진행하는 행사입니다. 오늘 어떤 분이 강연하실지 다들 알고 계신가요? 네. 네네. 네, 사진으로만 보던 바로 잘 보이시나요? 사진으로만 보던 바로 그분. 네, 그분을 만나기 앞서 감독님이 직접 촬영하신 영상과 OST를 들으며 감독님이 어떤 분인지 조금 더 이해를 하고 강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맡아줄 놀이마루 최고의 영상 전문가 빔 프로젝트가 맡아줄 거고요. 그리고 음악은 우리 부산을 대표하는 최고의 클래식 앙상블이죠. 앙상블 도담의 연주로 우리의 시간을 채워보겠습니다. 자, 큰 박수를 한번 맞이해볼까요? 도담 앙상블입니다.
그래서 막 돌을 들고 화염병을 들고 이렇게 구호를 외치는 학생들이 있었고 그들 뒤에서 저처럼 이제 그거를 기록하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저희는 그게 그 당시에 제가 배웠던 것은 카메라의 위치가 어디 있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방송국 카메라맨들이 주로 그 자리하는 위치가 있고요. 그 사회부 촬영 감독님들 늘 그분들이 나오시기 때문에 금방 친해졌어요. 그렇지만 그분들하고 저희하고 되게 다른 점은 그분들은 그 싸움이 가장 잘 보이고 객관적인 시선에서 가장 잘 보이고 자기들이 안전한 곳에 이렇게 방독면을 쓰고 늘 계셨고 저희들은 방독면을 쓰지 않은 채로 학생들 뒤편에서 촬영을 늘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가 경찰 뒤로 갈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했던 것인데 찍힌 화면들을 보면서 카메라를 어디에 두느냐가 정말 큰 차이를 만드는구나 그런 거를 이제 깨달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정말로 제가 그렇게 촬영을 계속 하는 사람이 되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었어요. 그건 그냥 좋아서 하는 그 동아리 활동이었죠. 그게 어떻게 저한테 나중에 제가 무슨 일을 해서 이제 생활을 영위할지 이런 것에 대한 그 개념이 정말 없이 그냥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도저히 지금 그 당시에 학업을 계속 하기가 어려웠고 그건 무슨 얘기냐면 저희 무슨 야구에서 이렇게 방어율 이런 게 있잖아요. 투수가 한 경기에서 몇 점을 주느냐 이런 방어율로 투수의 성적을 얘기하는데 제가 그때 89년에 제 학점이 운동열 방어율이었어요. 0점대. 부산에서는 최동원 방어율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도저히 이게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제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졸업을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고 너무 우울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게 공부하고 싶은 것과 지금 제가 이제 그 현 상황과 이런 게 너무 안 맞았던 것인데 정말 내가 아무 조건 없이 하고 싶은 걸 하라고 하면 뭘 하고 싶을까 뭐 이런 고민을 하다가 영화학교에 가겠다는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저는 영화학교에서 촬영을 배우면서 이게 어떻게 해서 제가 이제 촬영 감독이 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인 상태였지만 정말 마음은 편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연한 기회에 어떤 영화의 메이킹 촬영하러 들어갔고요. 그 메이킹 촬영을 하다가 그냥 영화를 찍게 됐어요. 제가 그 메이킹을 찍으러 들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말렸었어요. 그런 거 찍으면 안 된다. 그냥 그거 찍으면 너는 메이킹 촬영 감독으로 계속 평생을 지내게 될 것이다. 근데 저는 정말 그게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았어요. 그 메이킹, 그 비디오 카메라로 그 현장의 메이킹을 촬영하는 것 자체도 저한테는 충분히 감사한 일이었고, 그래서 그걸 열심히 하기 위해서 이제 들어갔는데, 중간에 또 뭐, 영화계에서는, 모든 곳에서 다 그럴 것 같은데, 예측하지 못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제가 메이킹을 촬영하고 있던 현장의 촬영 감독님이 그 영화의 감독님하고 크게 싸우시고 중간에 그만두셨어요. 그래서 갑자기 자리가 나서 제가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흔한 스토리예요. 영화 현장에서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이럴 때 누가 해고돼서 제가 들어갔어요. 이게 아주 흔한 스토리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찍은 영화들 중에 가장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본 영화가 바람난 가족이에요. 그 바람난 가족은 감독님이 너무 폼 잡고 영화처럼 무거운 영화처럼 느껴지지 않게 집에서 가정용 홈비디오로 찍은 것처럼 보이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그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각 장면마다 되게 고유한 색을 부여하기로 마음먹었고, 그렇게 해서 저 정확한 색들을 이제 미술팀과 상의해서 결정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전혀 연결고리가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뭐 예를 들자면 저 왼쪽 제일 위 화면에 다리의 색깔이 파란색일 때 제가 파란색 필터를 쓴 거고, 이렇게 오른쪽 위쪽 화면에 주인공 아이가 이제 납치되는 장면인데 아주 중요한 장면. 저때 우리 주인공 아이가 입은 바지가 노란색인데 그 노란색이 되게 강조되어 있고 뭐 이런 겁니다. 왜 그렇게 어떤 특정 색을 강조하느냐, 이것은 그러니까 어떤 설정의 문제인데요. 우리가 그런 설정, 홈비디오 카메라는 누군가가 메뉴를 잘못 건드리면 혹은 색깔을 처음에 시작할 때 그 화이트 밸런스를 잘 맞춰주지 않으면 켤 때마다 다른 색깔로 촬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 설정이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매일매일 카메라를 켰는데 그게 그때 다른 색으로 촬영이 된다. 뭐 이런 거대한 기초 설계 아래에서 이제 저런 촬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이거는 고지전 현장인데요. 정말 저렇게 산에서 고지에서 영화를 찍게 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설정은 저런 산이더라도 저희가 촬영을 하기 편한 곳에 가서 마치 저런 산인 것처럼 속이면서 영화를 찍잖아요. 근데 팀은 정말로 저런 불에 탄 산이었어요. 함양 쪽에 있는 불에 탄 산이었고, 불에 탔으니까 나무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영화를 찍고 마지막에 영화 다 촬영 끝나면 저기를 원상복구 해드리겠다. 불나기 이전처럼 나무를 심고 뭐 이런 거를 제작사에서 다 이제 같이 해주기로 하고 산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A 카메라가 저기 위에 있고 아래 뭐 B 카메라 있고 C 카메라 있고 막 이래요. 그런 현장 사진이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찍을 수밖에 없었어요. 누가 어디 있는지 처음에는 알고 있었지만 테이크가 막 진행되면 A 카메라에 B 카메라가 출연하고 B 카메라에 C 카메라가 출연하고 뭐 이런 일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저희가 카메라만 CG로 지우고 사람들은 지우기가 복잡하니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카메라맨들이 각자 다 군복을 입었어요. 저 오른쪽에서 두 번째 이제 안경 쓴 사람이 저입니다. 저 방법을 이용해서 저희가 정말 많은 장면을 서로 카메라들이 피하지 않고 찍었었습니다. 이것은 고지전의 밤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장비를 쓰려면 아까처럼 진짜 산에서 찍어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 장면은 물론 다른 장소이기도 하지만 영화상의 설정도 어쨌든 저거는 저런 큰 장비가 들어올 수 있는 평지에서 찍지 않으면 안 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했고, 그러니까 저희가 왜 그런 산에서 밤 장면을 찍을 수 없는지 이런 걸 말해주는 사진입니다. 여기는 암살의 이제 세트장인데요. 암살이 일제시대 배경이잖아요. 그때 만들어졌던 백화점, 화려한 백화점을 배경으로 일어나는 일인데, 그것의 재현을 위해서 세트팀이 실내에다가 저렇게 아주 큰 백화점 세트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왼쪽 아래쪽 보시면 이 아치 형태의 기둥들 너머로는 그린 저 블루 스크린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쪽까지 다 짓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 정도 하고 이제 영화에 많이 나오는 부분만 그러니까 짓는 거고요. 나머지는 저걸 그린 스크린, 블루 스크린 하는 게 싼지 진짜 짓는 게 싼지 뭐 이걸 잘 따져서 늘 노력을 합니다. 이거는 1987 때 그 진짜 87년에 연세대학교 앞에 이게 다큐멘터리 사진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를 재현하기 위해서 저희가 아까 보여드렸던 처음에 보여드렸던 사진에서처럼 이런 세팅을 하고요. 저 정문은 진짜로 만든 거고 정문 뒤에 이제 진입로에 그 화단이 쭉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CG로 더해진 거예요. 이때 현장의 모습은 이러했습니다. 그래서 저기 동네 저 아파트 주민분들이 자주 놀러 오셨었어요. 이거는 제가 이제 그 감독님들이 외국에 가서 영화를 찍을 때마다 같이 따라서 외국에 다녀왔는데요. 그럴 때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 자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감독님들이 외국에 갔을 때 그 감독님들을 그 감독님들과 잘 협업하면서 좋은 그림을 찍을 수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저인 거예요. 저는 그 감독님과 같은 언어를 쓰고 촬영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 촬영을 할 때 외국의 유명한 영화하고 비슷하게 찍으면 우리 영화도 되게 외국 영화 같아요 이러면서 되게 사람들이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외국에 가서 작업을 할 때 그분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찍는 사람이니? 너는 한국에서 뭐 하는 어떻게 그 너의 색깔을 만들어내고 있니? 뭐 이랬을 때 제가 나 당신네들 영화처럼 찍을 수 있어요. 그거는 정말 좋지 않은 어필인 거예요. 왜냐면 거기에 그렇게 찍는 사람들은 너무 많아요. 굳이 말도 잘 통하지 않는 사람을 자기네 거하고 비슷하게 찍는 사람을 데려와서 일을 맡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외국에 돈 많이 들여서 되게 이제 기름진 화면이라고 소위 얘기하는데 그런 것처럼 비슷하게 찍는 것 이거 자체가 우리의 대단한 능력인 것처럼 얘기되어서는 되게 곤란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워리어스 웨이라는 영화 때문에 뉴질랜드에 갔었는데요. 거기는 나라의 인구가 400만이래요. 400만이고 양떼가 4천만 마리.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적은 숫자의 영화 인력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반지의 제왕 같은 걸 찍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 반지의 제왕 제작비를 주고 그 영화를 걔네들이 찍었던 스케줄에 찍어봐라 해도 찍을 수 없어요. 그게 그 스케일과 그 특수효과와 그 여러 가지의 그 규모의 그런 촬영을 해내는 게 단순히 그냥 예산만 있다고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400만밖에 없는 전체 인구가 그런 나라에서 물론 아름다운 풍광이 있지만 어떻게 그런 영화를 그렇게 찍을 수 있는가를 생각하고 물어봤더니 대답은 너무 간단했어요. 피터 잭슨 감독이 너무 그런 거를 하고 싶어서 영국의 기술자들을 자기 다 사비로 데려다가 학습을 시켰다는 거예요. 뉴질랜드 사람들은 그냥 그 최고의 영국 영화 인력들한테 수업을 받은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없이 모든 일을 경험으로만 다 배워서 어디에 가려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림을 그릴 때도 일단 물감을 고르고 뭐 캔버스를 짜고 붓을 잡고 이런 그 배워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좀 전에 저도 뒤에서 음악을 들었는데 너무 그 아름다운 소리였죠. 그러니까 저렇게 아름다운 소리가 나려면 얼마나 우리가 모르는 그 피나는 연습의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 연습을 할 때 처음에 잘 배우면 금방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을 혼자 경험으로 다 해결하려고 하면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혹시 저 안에 화면을 재생을 하려면 지금 그게 동영상인데 이거 지금 만추 메이킹을 제가 보여드리고요. 만추는 우리 지금 그 김태형 감독님하고 저하고 캐나다에 가서 같이 촬영을 했는데 이 영화 이후에 저 김태형 감독님하고 수영 배우님하고 결혼하셨죠. 저 버스 장면을 실제 달리는 버스에서 찍을 수 없는 이유는 아까 그 고지전의 산 장면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달리는 그 차에서도 어떤 장면을 찍을 수는 있지만 조명을 제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조명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 배우의 얼굴을 원하는 대로 제어해서 찍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큐멘터리가 아니라면 달리는 자동차지만 멈춰놓고 찍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때 그 만추 때 되게 재밌는 일이 하나 있었는데요. 점심시간을 정확히 지켜야 됩니다. 외국에서,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됐어요. 근데 이제 외국에서 특히 12시부터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11시 55분쯤 됐을 때 지금 찍고 있던 거 있잖아요. 찍고 있던 게 오케이가 빨리 나면 점심 먹으러 갈 수 있는데 오케이가 안 나고 계속 NG가 나면 그 찍던 거는 다 찍고 밥을 먹는다. 이렇게 스태프들한테 양해를 구할 수 있어요. 근데 반드시 양해를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가겠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동의를 하면 이제 셋업을 바꾸지 않는 선에서 찍던 것만 테이크만 더 가는 거죠. 빨리빨리. 그렇게 해서 마치고 이제 밥을 먹을 수 있는데 그날 강아지가 그 만추에 보면 셋버트가 큰 강아지가 한 마리 나오는데 그 강아지가 온 날이었어요. 강아지가 오니까 이제 그 딸려온 사람들도 많고요. 동물보호협회에서도 와서 보고, 그러니까 저희가 강아지한테 뭐 이렇게 학대하지 않는지 이런 거 감시하고 밥은 제때 주는지 막 이런 거 다 감시하고 있는데 찍다가 지금 오케이가 안 났어요. 계속. 11시 55분 됐어요. 이제 스태프들이 막 술렁술렁 하기 시작하고 조 감독이 자 저희 찍던 건 계속 찍고 밥 먹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고 이제 계속 촬영을 했어요. 근데 제가 빨리 오케이를 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촬영이 빨리 끝내고 싶어서 저는 카메라 렌즈를 바꾸자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오케이가 안 난 걸로 봐서 이게 지금 앵글이 잘못됐을 수 있다. 카메라 렌즈를 바꾸자고 했더니 카메라 렌즈를 바꾸면 새로운 셋업이에요. 그래서 바꾸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카메라를 그냥 좀 움직이자. 그랬더니 달리 그 미는 사람이 달리 그림인데 그 사람이 자기도 그럴 수 없대요. 카메라 위치가 바뀌면 다른 셋업을. 그래서 그냥 제가 막 급하니까 이렇게 밀었어요. 달리 위에 있었거든요, 카메라가. 그래서 이렇게 쭉 밀었더니 외국 사람들 그런 거 있잖아요. 오! 이러면서 주변에서 한 15명이 삥 둘러 있다가 제가 카메라를 이렇게 좀 밀었더니 막 다
이러면서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 그렇게 해갖고 오케이가 이제 막 그렇게 해서 어렵사리 찍으려고 하는데 촬영팀 조수가 잠깐만. 근데 그 오케이 내고 밥 먹는 거에 저 강아지도 동의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와 이게 진짜 제가 듣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영어니까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게 농담일까 아닐까 이걸 제가 막 고민했어요. 근데 보니까 아무도 안 웃어서 이게 농담이 아니구나. 정말 스태프들이 화가 났구나. 그렇게 생각했으면 이게 내가 카메라 민 것 때문에 화가 났는지 뭐 알 수 없죠. 그렇지만 정말 정말 제가 다른 세상에 있구나. 이 사람들 우리하고 정말 다른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했었습니다. 만추에는 안개 낀 장면이 되게 많이 나와요. 지금 보시면 저 안개를 이렇게 뎁스를 추출하고, 그러니까 그 화면이 3D로 찍힌 화면이 아닌데 3D로 찍힌 것처럼 그 뎁스를 이렇게 CG팀이 추출한 다음에 안개를 그 뎁스가 깊은 곳은 많이 집어넣고 얇은, 그러니까 카메라 가까운 곳은 좀 덜 집어넣고 이걸 해요. 그러니까 저게 없이 그냥 일관된 안개를 집어넣으면 화면 전체가 그냥 뿌얘진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세웠던 거는 넓은 샷은 저렇게 CG로 하고 클로즈업들은 현장에서 연기를 많이 뿌리면서 만들어서 찍고 그런 계획으로. 그러니까 이럴 때도 보세요. 이게 이제 나중에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걸 알고 찍지만 저게 해가 쨍하게 뜬 날이라든가 그 원판이 바닥에 그렇게 물기가 없다든가 하면 저 샷이 완성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렇게 하고 이제 CG가 나중에 안개를 넣어준다는 걸 전제로 하더라도 그 원판을 찍을 때 바닥에 많은 양의 물을 뿌려야 되고 진짜 해가 이렇게 떠있지 않은 안개가 꼈을 법한 날씨에서 그 원판을 찍어줘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리틀 드러머 걸입니다. 이것도 재생해 주시죠. 이거는 Well, Lee has a jacket just like that. Let's see it. So how's it gonna go? That was a surprise. 이거는 제가 가창욱 감독님하고 영국 BBC TV에서 방송되는 드라마 리틀 드러머 걸의 이제 1화의 한 장면입니다. 여기서 그 아크로폴리스 파르테논 신전 앞에 장면이 있어요. 저 장면을 시나리오에서 읽고 정말 그 완전 두려움에 빠졌어요. 도저히 그러니까 상상을 할 수 없는 어떤 셋업의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넓은 지역에서 한밤중에 일어나고 저거는 이제 그 나라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재 중에 상징되잖아요. 그래서 저기에 어떻게 그 장비를 다 올릴 것이며 허가를 분명히 많은 날짜를 안 줄 텐데 어떻게 저걸 다 찍어낼 수 있을지 뭐 이런 것 때문에 몇 달 동안 너무 고민했던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그날 할 수 있는 일은 열심히 일하는 것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계획을 그 전에 아주 치밀하게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비해서 계획을 세우는 거 그거밖에 없죠. 근데 여기는 이제 제가 영국에서 프리프로덕션을 하고 그리스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가서 보는 것도 한계가 있고 계속 이메일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답을 듣고 뭐 물어보고
오고 답을 듣고 그러다가 뭐 몇 달 뒤에 한번 가보고 몇 달 뒤에 다시 오기로 하고 뭐 이제 정말 그런 많은 소통이 있었어요. 시나리오에 이 장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저희가 그림자하고 그 여배우하고 뭐 이렇게 서로 그 즐겁게 노는 장면이 있는데 저것을 이제 계획을 했을 때 저 아래쪽에 보시면 조명기들을 다 저게 아래에 이렇게 동그란 것들 보이잖아요. 저게 조명기들인데 저걸 다 꺼야 되는 거죠. 지금 저게 다 근데 그거를 그렇게 제어할 수 없다는 거는 저희가 알았고 미리 그래서 저 조명기들을 막을 수 있는 판을 플라스틱 판을 정말 여러 개를 준비해 갔어요. 그래서 허가는 받았으니까 올라가서 원치 않는 조명기들은 다 저걸로 막아버리고 그 다음에 저 그림자는 이제 저희가 가지고 올라간 조명기로 만든 그림자입니다. 근데 저것에 저게 이제 밤에 해지면 바로 찍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명기 위치를 잡고 뭐 이러느라고 시간을 보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걸 미리 다 알아야 했기 때문에 저 파르테논 신전과 비슷한 그 거리에 인물들을 놓고 미리 다 저것도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명기를 몇 개를 가져가야 이 장면을 찍을 수 있는지 이게 이제 미리 문화재국이요. 그러니까 그리스의 그 문화재청 같은 곳에 몇 달 전에 촬영 몇 달 전에 보내서 이제 허가를 받을 때 필요한 도면들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제가 영국에서 이제 그 그림자를 만드는 것이 어떻게 하면 가능한지 이거를 테스트를 했고 이때 정해진 그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그리스 쪽에다가 이제 몇 개의 조명기가 올라갈 것이고 그 조명기의 위치는 어디고 뭐 이런 걸 다 마크를 하는데 그거는 해가 없을 때 그러니까 해가 떠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여기에 조명기 놓을게요 하는데 사실 밤에 켜봐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게 너무 부자연스러우니까 이 돌멩이 이런 게 다 너무 다 중요한 문화재입니다. 그래서 정말 정확하게 저렇게 계획을 했고 그날 아침부터 이제 짐들이 올라갔고 여기서 이제 재놓았던 그 데이터대로 현장에서 실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아주 한적한 시골길을 운전해가는 남녀가 있어요. 저런 걸 이렇게 화면에서 보면 아주 조용하고 평화로운 시골길이지만 그들을 담기 위해서 지금 이 카메라 뒤쪽은 이런 상황입니다. 차가 움직일 때 이제 저런 그림자들이 생기는 걸 막기 위해서 천정이 일단 막혀 있고요. 그리고 이 앞 유리창을 통해서 찍는 거기 때문에 그 유리창을 통해서 안쪽에 있는 사람이 어두운데 어둡지 않게 조명기들이 다 켜져 있고 아주 복잡한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조명을 그럼 안 하는 대낮 장면들은 그럼 막 찍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게 이제 저희가 헌팅 갔을 때의 사진이에요. 저 장소에서 영화를 찍기로 하고 저 나무에 저렇게 두 주인공이 앉기로 했었습니다. 근데 저게 이제 그림이 그냥 밋밋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그림이 밋밋하게 하지 않게 보이게 하려면 조명을 해야 되는데 저건 대낮이니까 조명을 저희 조명기로 하는 게 아니라 해의 위치를 알아내서 몇 시에 저 위치에 가서 준비를 하고 몇 시에 카메라가 돌아가면 저쪽에 그림이 그럴듯한 그림이 된다 이런 걸 알았어요. 그래서 실제 이제 촬영 구름이 꼈다 그러면 저렇게 안 되는 거예요. 일기예보까지 보면서 맞추기도 하지만
안개 낀 소스를 찍을 때 해가 뜨면 안 되는 것처럼 이런 걸 계획했을 때 해가 안 뜨면 그것도 문제인 거죠. 이거는 제가 현장에서 이제 아이폰 앱으로 그 앵글을 확인하는 건데 세트가 아니고 진짜 그냥 그 어떤 건물에 저희가 서브에서 들어가서 찍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요. 스태프들이 보통 세트장이면 카메라 뒤쪽에 이렇게 다 숨을 수 있는데 저기는 너무 공간이 좁아서 스태프들이 피하지 않고 지금 다 주변에 서서 구경하고 있잖아요. 저렇게 불편한 상황에서도 어쨌든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사진이 제가 이제 기억에 나는 이유는 뭐냐면 저게 우리 촬영 감독들이 쓰는 앱인데요. 유료 앱이에요. 아이폰이지만 실제 어떤 카메라로 몇 미리 렌즈를 썼을 때 앵글이 어떻게 보이는지 정확히 알려주는 앱입니다. 근데 그게 그 아나모픽 렌즈를 쓰면 2.35대1 긴 화면을 만들어요. 그래서 저 앵글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긴 화면이 나오는데 리틀 드러머걸은 16대9로 찍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 안쪽에 지금 사각형이 작게 그려져 있는데 저 메뉴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 메뉴가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테이프를 양쪽에 붙여서 성테이프를 양쪽에 붙여서 화면을 좌우를 안 보이게 하면서 이렇게 찍고 있었는데 저희 그 촬영팀 스텝이 저 앱을 만든 사람이 영국인이라는 겁니다. 그 영국인한테 앱 만든 사람한테 이메일을 보내서 저 메뉴를 추가해 주세요 이렇게 이메일을 보냈대요. 가지고 진짜 며칠 만에 그게 만들어져서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잘 사용했습니다. 사용하고 촬영 끝나니까 폭파됐어요. 더 이상 쓸 수 없어요. 그리고 자신의 그 다음 버전에서 이제 정식 메뉴로 들어온다고 유료니까 또 사라고 그렇게 연락을 왔어요. 근데 아무튼 그러니까 제가 상상도 못한 일이었어요. 어떤 앱이 불편한데 그 앱 만든 사람한테 연락해서 그 기능을 추가해달라 이렇게 주문한다는 건 저는 정말 상상도 해본 적이 없는데 이게 방금 그 연습할 때 봤던 장면을 실제 이제 화면에서 저렇게 보이게 찍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얼굴이 있고 남자 얼굴도 있죠. 이럴 때 잘 보시면 저 측면 투샷의 얼굴과 클로즈업 찍을 때 얼굴과 이게 조명이 조금 다르잖아요. 물론 그 측면을 찍을 때 조명 상태에서 정면의 얼굴을 찍어도 괜찮죠. 찍을 수 있죠. 그렇지만 저 씬의 내용상 정면의 얼굴이 컨트라스트가 조금 덜한 게 좋다고 생각했고 저런 것들을 이제 다 미리 현장에서 그 조명기를 만지고 이렇게 조작할 시간이 부족하므로 미리미리 다 준비해서 천장에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저게 이제 세트장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늘 쓰는 진짜 조명기를 쓸 수가 없었어요. 천장에다가 달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아주 얇게 나온 LED 라이트들을 썼고 일이 다 저렇게 달아놨지만 실제 찍을 때 저게 다 켜져 있지는 않죠. 이제 원하는 것만 하나씩 켜서 찍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영화의 그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저 위쪽 화면과 아래쪽 화면이 다른 것은 저런 그 기술적인 것들의 조합이에요. 어떤 한 가지 그 마법처럼 그냥 버튼만 누르면 저렇게 화면이 바뀌지 않고 렌즈의 선택부터 뭐 조리개의 수치부터 그 날씨의 선택, 해의 위치 뭐 이런 것과 다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저런 지금 뭐 여기가 밝기 때문에 사실 위와 아래 별 차이 안 나는 것 같은데요. 사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훨씬 그 부드러운 빛을 사용하기 위해서 저렇게 현장에 저
실크 큰 실크들 보신 적 있잖아요. 영화처럼 이렇게 사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찍다가 해가 지잖아요. 해가 졌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찍어야 될 분량을 다 찍어야 되니까 해가 저도 찍을 수 있는 클로즈업들을 남겨놨다가 이렇게 순전히 조명에만 의지해서 이렇게 찍고 합니다. 그래도 시간이 쭉 그 한 반나절을 찍는 거지만 영화에서는 잠깐 한순간 멈춰있는 그 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조명을 하는 이유는 저희가 어두워서 현장을 밝히는 게 아니고 그 원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그 분위기를 촬영 끝날 때까지 유지시키려고 조명을 합니다. 이게 그 되게 유명한 촬영 감독님이 그 키에슬롭스키라는 촬영 감독님이 현장에서 일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영화 감독은 편안한 어딘가에 앉아서 이제 그 바깥에서 추위에 떨면서 오퍼레이팅하는 카메라맨의 그 화면을 편안한 곳에서 모니터로 받아서 보고 뭐 이런 감독님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현장에서 가장 카메라가 가까운 곳에서 같이 호흡하는 감독님들도 있죠. 저분이 하신 얘기 중에 영화학교 사람들이 되게 이렇게 아끼는 얘기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영화 촬영하는 배우들이나 감독님들 얘기하면 저 위쪽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영화를 만든다는 것은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서 춥고 비 맞으면서 무거운 장비를 나르는 것이다. 예, 저도 늘 저걸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촬영을 하고 있으면 막 화려한 조명이 켜져 있고 막 이렇게 멋진 배우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저렇게 겉으로 이제 보이는 화려한 것들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그것은 우리가 하는 일의 결과물이고 우리가 하는 일 자체는 되게 구체적이고 물리적이고 시간이 걸리고 돈이 많이 드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리틀 드러머걸을 찍을 때 저희가 대학교를 섭외했어요. 런던 대학교의 그 공간을 빌려서 오랫동안 촬영을 했어요. 근데 그 대학교의 그 로비에 붙어있던 그림이에요. 그래서 제가 찍어가지고 우리 제 딸에게 꼭 보여줘야지 하고 찍고 왔는데 사춘기 딸은 아버지의 뭐 이런 걸 볼 관심이 없고 그래서 여기로 가져왔습니다. 자기가 뭘 잘못할 틀릴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되게 오리지널한 무언가를 절대 성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게 진짜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남이 그려놓은 그림 위에다가 숫자지 놓고 이렇게 따라서 그리면 절대로 틀리지 않죠. 그렇지만 제가 아까 한 얘기처럼 저 외국의 누구 촬영 감독처럼 찍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건 기술이 아닌 것이에요. 그냥 모방에 불과해요. 그래서 자기 거를 뭔가 해보려고 한다면 그게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처음에 해보면 안 되겠죠. 근데 왜 안 되는지 생각하고 또 해보고 또 해보고 이랬을 때 이제 어떤 그 크리에이티브한 오리지널한 게 얻어질지도 모른다는 거죠. 네. 예. 영화는 순전히 그 기술적인 직업이다. 그런데 현장에서 막 이렇게 예술을 얘기하고 이러면 되게 이상한 거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술을 이야기하고 그 무드를 얘기하고 그러기 이전에 기술적으로 이렇게 알아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그 장벽들이 되게 자유로워졌을 때 비로소 이제 신의 선물처럼 뭐가 이렇게 하나씩 주어지는데 그것은 우리가 바란다고 그때그때 얻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
구체적인 물리적인 진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할 때 그게 이제 그 결과물로 그런 부수적인 그런 게 얻어진다. 그런 말씀을 이저 판이 같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 이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강연 재밌게 봤고요. 그 강연 준비해 오신 내용들이 조금 뒤에도 사실 좀 남아 있는데요. 제가 감독님과 함께 그 영화 기술의 어떤 미래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 좀 나누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네, 뭐 이렇게 쭉 그 오랜 시간 작업하신 내용들을 잘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질문을 좀 하나 드리면서 말씀을 좀 열고 싶습니다. 그 작업을 계속 해오시는 동안에 그 영화를 찍는 어떤 기술적인 그 환경들이 상당히 좀 많이 변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필름으로 작업을 좀 해오시다가 필름 작업이 디지털 카메라로 바뀌고 또 많은 VFX나 CG 같은 것들의 도움을 얻어서 또 영화를 찍게 되는데 그 안에서도 뭐 이렇게 지금 나중에 설명하실 버추얼 프로덕션이라든지 이런 식의 그 환경들이 상당히 급진적으로 이렇게 변화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랜 시간 작업을 해오시면서 그런 변화들이 있을 때마다 좀 어떻게 대처하셨고 어떤 감회들이 좀 있으셨는지를 아니 그게 무슨 컴퓨터가 처음에 개발됐을 때 그리고 전자책이 등장했을 때 사람들이 진짜 이제 종이로 된 책이 없어질 거라고 막 흥분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리고 컴퓨터가 등장했을 때는 사무실에서 이제 앞으로 서류가 종이 서류가 없어질 거라고 막 얘기 많았었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죠. 근데 디지털 카메라들이 처음에 나왔을 때 그때도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영화는 필름은 금방 없어질 거라고 했는데 그 뒤로도 한참 동안 필름이 쓰였고 그래서 별 변화가 없을 건가 보다 이렇게 방심하는 사이에 갑자기 어느 날 한순간 확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필름을 구입해서 찍고 현상하고 이러는 게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영상자료원 같은데 옛날 필름을 복원하고 이러는 용도로 그 현상 장비들이 조금 남아있다고 들었고 저희가 이제 상업적인 용도로 그렇게 찍어도 영화를 필름으로 찍어도 극장에서 그 필름을 상영해줄 공간이 없어요 지금.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관객들이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볼 때 이게 필름이구나 디지털 카메라구나를 잘 구별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그게 순식간에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책 같은 경우는 이 전자책하고 진짜 우리가 읽는 책하고 아직 차이가 좀 나잖아요. 그런 그 차이들이 극복될 때 어느 순간 다른 매체들에서도 그런 큰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필름을 쓰다가 지금 디지털 카메라를 쓰지만 저희한테 그 중요한 이 장면을 이게 풀샷으로 찍을 것인가, 클로즈업으로 찍을 것인가, 왼쪽에서 찍을 것인가, 오른쪽에서 찍을 것인가 이런 기본적인 건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매체만 바뀐 거고 저희가 카메라를 통해서 스토리를 전달하는 것 그것에는 변화가 없어서 그 지점은 이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독님께서도 그런 전통적인 작업부터 시작해서 계속 하고 계신데 최근에는 이제 CG VFX 회사에 이렇게 임원으로 들어가시면서
색다른 지금 프로젝트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뭐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실 수 있으시면 관객분들에게 좀 예, 플레이를 한번 해주시면 이게 지금 뒤쪽에 저 옷을 입고 장비를 착용한 사람들이 움직이면 이쪽 이렇게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이 움직입니다. 이게 영화의 앵글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저렇게 어떤 형태로 씬이 캡처가 되는 겁니다. 저렇게 캡처를 한 다음에 저 공간 안으로 저 3D 저거는 이제 그러니까 한 화면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360도 다 카메라를 움직일 수 있는 데이터인 거예요. 저렇게 데이터가 그 캡처가 되면 저 3D 공간 안으로 카메라맨이 들어가죠. 이 물리 카메라를 들고 들어가서 이렇게 카메라를 공간에서 움직이면 그때 비로소 이제 촬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지금 배우들이 다 좀 전에 그 캡처 받은 것처럼 캡처돼 있고 그 중간에 카메라 보이시잖아요. 네, 저 카메라로 움직이는데 저게 이제 버추얼 카메라를 제가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저렇게 되면 저때 저 카메라에서 본 장면이 어떤 한 커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연기를 데이터이기 때문에 10번, 20번 반복하면서 카메라를 계속 옮겨가면서 다른 방향에서 찍을 수 있고 그것들을 합하면 이제 애니메이션이 한 편이 완성되는 거죠. 저런 방식으로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애니메이션의 경우에 컴퓨터 상에서 마우스로 움직여서 카메라 위치를 정하고 하는 게 너무 그 더딘 작업이고 실제 영화를 찍었을 때 느끼는 그 자연스러움이 그런 걸 얻어내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 방식으로 해서 애니메이션을 활용하자고 했을 때 되게 제가 기본적으로 하는 일에 또 변화가 없는 거잖아요. 그 현장에서 하던 거를 이제 가상의 공간에서 하는 거 똑같기 때문에 흔쾌히 이제 합류해서 지금 저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애니메이션 연출을 맡아서 하시고 있는 거잖아요. 전반적인 연출자는 따로 있고 저게 지금 저 종교물이에요. 예수님의 생애라는 애니메이션이고 그래서 그 실제 크리스찬인 강성호 감독님이 연출을 하고 계시고 저는 이제 그 카메라와 조명 아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작품은 그러면 완성 시기가 언제쯤으로 저희가 어떻게 또 볼 수 있으면 이게 지금 한참 그 목소리 배우들을 캐스팅하고 있고요. 영어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뒤에는 어떤 소식이 들리지 않을까. 그러면 이런 전통적인 그 촬영 그 카메라를 이용한 전통적인 카메라를 이용한 전통적인 방식으로 영화를 쭉 거의 한 20년 가까이 찍어 오시다가 느닷없이 이런 버추얼 프로덕션 이런 그 상당히 좀 급진적으로 변화한 그런 영화 제작 시스템 큰 매력을 느끼게 되신 계기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아니 저희가 어떤 영화를 막 찍고 싶다고 해서 찍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감독님들이 시나리오가 준비됐을 때 혹은 제작자가 작품이 준비됐을 때 이제 저한테 전화를 하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받고 하거나 말거나 이제 둘 중에 결정할 수 있는 거죠. 전화가 안 오면 일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늘 불안불안한 상태에서 지내다가 저 애니메이션은 아무튼 너무나 오래 걸리는 작업이고
그 현장에 있던 스태프들이 와서 도와주긴 해야 되는데 저거를 메인으로 저것에 흥미를 느낀 사람이 이제 오랫동안 옆에 붙어서 메인으로 해줘야 되는데 그거는 애니메이션에 대한 이제 관심이나 이런 게 없으면 어려운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그 애니메이션에도 늘 되게 관심이 많았고요. 외국의 그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디즈니, 픽사의 애니메이션과 우리나라의 애니메이션이 제일 큰 차이가 있다면 그쪽은 촬영 감독이 있어요. 저희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제까지. 그래서 그 기술적으로 훨씬 더 나은 퀄리티의 애니메이션을 보여줄 수 있겠다 이런 바람에 하게 됐습니다. 감독님께서도 마당을 나온 안탁이라는 작품에 애니메이션인데 여러 부분 참여해서 촬영감도 이렇게 참여를 하신 경우가 그때 있으신가요? 촬영을 하신 분은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애니메이션 경우에 이렇게 그림을 놓고 위에서 진짜 카메라로 이렇게 찍거든요. 그게 셀 애니메이션이잖아요. 근데 그 셀 애니메이션 카메라의 버튼을 누르는 분이 이제 촬영인 거예요. 근데 실제 제가 생각할 때 촬영은 물론 그거 중요한 기술적인 일이지만 그걸 클로즈업을 찍을 것이냐, 풀샷을 찍을 것이냐, 카메라를 움직일 것이냐, 말 것이냐 이 결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정에 그 개입하는 것 그것이 이제 하고 싶었던 거고 사실 그런 저희 같은 이제 현장에서의 인력이 디지털 프로세스에 참여하게 하는 기술 이것을 버추얼 카메라, 버추얼 프로덕션이라고 불러요. 아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린 스크린을 쓰는 방법도 있고, 뭐 LED 스크린을 쓰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버추얼 카메라로 그 기존의 스텝이, 기존의 감독이 디지털 프로세스에 참여하게 하는 기술. 그 버추얼 프로덕션에, 그러니까 저도 참여하고 싶어서 애니메이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버추얼 프로덕션 안에서 방금 말씀해 주신 지금 최근에는 이제 그 LED 스크린을 이용한 그 제작 시스템 구축과 관련돼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신다고 또 관련 또 그림이 있나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리 잘 만들어도 애니메이션이잖아요. 이 실사 영화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의 배우를 이제 실사 배우로 교체하려면 저 가상의 공간에다가 실제 인물을 세워놓고 찍으면 되잖아요. 저 가상의 공간 다 만들어져 있으니까. 근데 그 기술이 인물을 이렇게 놓고 이 바닥과 벽면이 이제 LED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미리 만들어 놓은 가상의 공간이 이쪽에 이렇게 화면에 뜨고 그거를 그쪽에서 카메라로 촬영하는 거예요. 그런 기술이 요즘 가장 핫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걸 구현하는 데서 게임 쪽에 그 언리얼 엔진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그 것들을 많이 또 같이 이렇게 저는 하지 않습니까? 게임을 잘 하지는 못하는데요. 아무튼 지금 게임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가정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 게임을 할 때 그 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다른 경로로 이렇게 그 맵을 막 그 세계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그게 그 한 사람 한 사람한테 그 공간이 다 보이게 되는 거는 그 화면이 실시간으로 렌더해서 그 지역이 보일 수 있게 컴퓨터가 계산을 해서 그 사람한테만 그게 보이게 이렇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는 사람과 왼쪽으로 가는 사람이 다른 뷰를 보면서 게임을 하잖아요. 한 게임. 그래서 그 실시간으로 배경을 렌더해주는 게임 엔진을 사용해서 그 LED 화면 안에 실시간으로 배경을 띄워주는 겁니다. 그게 만약에 지금 앉아 계신 곳이 카메라고 저희가 여기가 배경이 LED로 돼 있다면 딱 본인들 위치에서만 이게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카메라가 그쪽에서 찍을 때 여기가 이렇게 되게 왜곡된 이미지를 띄우고 있거든요.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자리에서 보면 그게 이제 쭉 늘어져 있는 이상한 그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카메라 위치에서만 정확한 그림이 나오고, 그래서 LED 면이 그 공간의 끝이 아니라 저기가 LED 면에서 이제 공간이 계속 확장되어 있는 거예요. 3D로. 거기서 보실 때 이 안쪽으로 계속 깊이 있는 화면이 되는 거고, 카메라가 움직이면 그거에 맞춰서 그 공간이 이렇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보는 사람들은 그 LED 면의 그 존재 자체를 알 수 없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3D로 만들어진 공간에서 그 물건을 옮기거나 카메라 위치를 잡아보거나 뭐 이런 거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모션 캡처 감독님 그렇죠? 저희가 이제 이게 저희가 만든 그 버추얼 공간 안에서 카메라를 작동하는 장치, 버추얼 카메라고요. 이거는 이제 그 LED 월 저희가 테스트하던 저희 지금 카메라 움직이면 저 안쪽에 공간이 그 면이 아니라 이렇게 깊이 있게 펼쳐진다. 이 장면이 이제 LED에서 찍은 장면. 이것도 다 세트해서 LED 배경 화면으로 찍은. 이때는 이제 테스트였기 때문에 그 LED의 크기가 되게 작은데요. 지금 이제 저거보다 훨씬 큰 LED를 그 길이만으로 하면 LED 왼쪽에서 오른쪽 끝까지가 50m 정도 되는 그런 LED로 이렇게 거대하게 굵은 다음에 거기 천정도 맞고요. 그 안에서 이제 영화를 찍는 그런 일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곧 일어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하셔서 마지막으로 저는 뭐 그런 지금 작업하시고 있는 내용들 다 포함하셔서 아주 큰 미래의 영화의 또 기술의 어떤 또 변화가 또 예상되시는지 그런 것들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어찌 감히 얘기하실 근데 그런 건 그러니까 외국의 이제 유명한 감독님한테 그 사람들이 영화를 계속 볼까요? TV가 되게 좋아지면서 TV가 커지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극장에 안 오지 않을까요? 했는데 그 사람의 생각은 그게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 텔레비전이 아무리 커져도 사람들은 여전히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교회에 나가듯이 사람들은 극장에 같이 모여서 이렇게 동시에 체험하는 그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문화를 향유하는 어떤 그 형태로 극장 관람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랬는데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이 지금 코로나 상황이 됐죠. 그래서 극장도 되게 타격을 받고 그러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우리가 이런 그게 그 OTT의 어떤 드라마건 극장에서 보는 영화건 우리가 그런 걸 보는 걸 멈추지 않는다면 여전히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 촬영하는 사람, 조명하는 사람 이렇게 다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제 계신 그 관객분들도 상당히 감독님께 여러 가지 영화 관련된 또 뭐 이렇게 질문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이 시간이 좀 아쉽군요. 네, 맞습니다. 너무 짧은 시간에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시는데 아쉽습니다. 네, 이건 저희 강연 시작 전에 관객분들이 포스트잇에 적어주신 Q&A 여기서 한 분씩 마음에 드시는 걸 하나 뽑아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독님께서 직접
먼저 이렇게 읽어드릴까요? 자, 영화 촬영할 때 가장 힘든 점, 어릴 적 꿈이 촬영 감독이었나요? 필름 카메라와 디지털 카메라 중에 어떤 것을 더 선호하시나요? 촬영 영화 중 가장 힘들었던 작품은? 재밌겠네. 이거. 촬영 영화 중 가장 힘들었던 이거. 작품은 네. 어떤 분께 먼저 말씀해 주시죠. 그 감독님들을 잘못 만나면 매일매일 굉장히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이제 좋은 감독님과 마음에 맞는 작업을 해도 그 몸이 너무 힘들어서 힘든 경우가 있죠. 고지전 아까 화면을 저도 오랜만에 봐서 너무 그런데 고지전 때 정말 제일 그 몸이 힘들었어요. 밥차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점심시간이 되면 내려가서 거기서 밥차에서 밥을 먹고 올라와서 촬영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 올라왔다가 이제 내려왔다가 올라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등산 수준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먹밥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지게로 막 지고 이렇게 올라와서 위에서 나눠주고 그랬는데 바람 불고 그러니까 모래바람에 막 먼지에 그런 데서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 있을 수가 없는 진짜 그런 비탈이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앉아서 밥을 먹고 먹으면 또 저희가 또 화장실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내려갔다가 올라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스태프들이 계속 거기서 고민하다가 그룹으로 이렇게 몇 면씩 짝지어서 산을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올라가서 이렇게 봉우리를 넘어가서 몇 명은 망보고 이렇게 한 명씩 계속 교대로 넘어갔다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그렇게 촬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 작업하시는 가운데 그 부산 영화 평론가 협회라는 곳에서 이렇게 우수한 영화 이렇게 상을 주는 시상식이 있어요. 거기에 파주라는 작품으로 감독님께서 촬영상을 이제 수상하게 되셨는데 촬영 때문에 너무 일정도 그렇고 못 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대리 수상했던 기억도 나고 그렇습니다. 예. 여기 또 가장 힘들었던 영화이라는 것이 네. 질문이 또 있었어요. 아, 네네. 같은 질문이. 네. 그리고 강연 들으시고 또 여기 꼭 적어주신 거 말고도 강연 내용 중에 또 궁금하신 것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아, 네네. 네, 꼭 이제 아니더라도 네. 그건 좀 아쉽지만. 네네. 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마이크가 바로 찾아가겠습니다. 네. 맞네요. 네, 앉아서 계시면 영화 촬영하실 때 마이크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예, 영화 촬영하실 때 그 촬영 감독님께서 이제 오케이 마음속으로 이건 정말 잘 나왔다 하고 생각하고 있는 장면이 있는데 그 영화 감독님께서는 이거 좀 마음에 안 드는데 다시 찍었으면 좋겠다 이런 상황일 때 촬영 감독님께서 의견을 좀 어필하시는지 아니면 영화 감독님 의견을 따르는지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이게 감독님들마다 다 다른데요. 그 교과서적인 감독님은 이러해야 합니다. 컷한 다음에 다 물어봐야 돼요. 괜찮습니까? 배우들 괜찮냐고 하고 촬영 감독님 괜찮습니까? 다 괜찮냐고 하고 물어본 다음에 자기가 이제 오케이 뭐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 그 교과서적으로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컷하면 감독님이 저기서 오케이 그러죠 뭐. 그럼 우리가 야 아니라고 이제 가서 얘기하고. 근데 그것이 무슨 이제 취향의 차이요.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건데 이 경우에는 넘어갈 수밖에 없고 다만 기술적으로 포커스가 맞지 않았다든지 노출이 잘못 맞았다든지 조명을 누가 가렸다든지 뭐 이렇게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는 다시 찍어야 합니다. 네, 충분히 답변이 되셨나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방금 또 질문지를 몇 개 뽑으셨는데, 네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좋으실 것 같아요. 좋은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서
가장 보람이 있다고 느꼈던 순간은 있으신가요? 보람 있다고 느낄 때는 감독님들이나 배우들이 그 화면을 보고 되게 자기의 모습을 마음에 들어 하거나 그 샷 자체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표현할 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좋다고 생각해도 감독님이 그 샷은 못 쓸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그 이유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 이유가 그 화면이 뭐 이렇게 얼마나 아름다운가와 무관하게 그 생각이 먼저 더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반대로 저는 정말 마음에 안 드는데 감독님이 이거 너무 좋다고 그러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때는 이제 저희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그 워리어스 웨이라는 작품의 의상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의상 감독님이 진짜 까칠한 분이었는데 할아버지였는데 그래서 말도 잘 못 붙이고 그랬어요. 근데 하루는 의상이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가서 정말 용기를 내서 가서 그 할아버지한테 얘기를 했어요. 저 의상은 너무 아름답다. 저런 걸 찍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 정말 감사드린다. 그랬더니 그분이 너가 뭐 본 게 있겠니?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자신감 하늘을 찌르는 오스카 3번 받으신 할아버지의 대답이었고, 물론 그렇게 전 스태프들이 다 보는 앞에서 저한테 그렇게 무안을 주시고 딱 나가시면서는 근데 고마워 뭐 이러고 나가셨죠. 그러니까 감독님들이 엄청 문제가 있는 잘못 찍힌 장면을 가지고 이거 난 너무 좋다 이럴 때 저도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적이 몇 번 있어요. 마지막 질문 드릴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이시는 일에 임하시기 전에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임하는 게 좋은가요?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감독하고 같이 일하는 거 그거를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애니메이션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요. 정말 여러 사람이 모여서 그 협업을 통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혼자 이렇게 작업하는 것에 그런 게 너무 익숙하면 좋은 영화인이 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누구와 협업할 그런 준비가 돼 있는 게 뭐 촬영 감독이나 스텝이나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러면 마지막으로 뭐 이렇게 저희가 같이 지금 하고 있는 시간이 그래도 인문학 콘서트니까 감독님께서 개인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안에 영화라는 게 어떤 식으로 기능을 하는 매체였으면 한다. 이런 뭐 개인적인 생각이 있으신지를 나눠주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 유튜브 뭔가 궁금한 게 생겼을 때 구글 해보는 세대가 있고 네이버에서 찾아보는 세대가 있었고 지금은 다 이제 거의 유튜브로 바로 쳐보잖아요. 그렇게 실제로 화면을 봤을 때 너무 빨리 이해가 되고 알게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영화도 그것과 마찬가지인 그 동영상으로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매체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책을 원작을 가지고 영화를 만드는 경우도 있고
시나리오를 직접 써서 만든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그 어떤 경우가 됐건 간에 영화만이 보여줄 수 있는 되게 다른 그 느낌이 있어요. 그 체험의 정도가 글을 읽을 때와는 되게 다른 그러니까 그런 그 늘 어떤 성공한 소설이나 다른 드라마를 옮겨서 그대로 영화의 형태로 우리가 즐기는 게 아니라 순전히 영화만이 우리한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시각적인 경험, 체험 이런 걸 가능하게 하는 영화들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아쉽지만 오늘 이제 그러면 2부 살롱 토크 시간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뽑힌 분들은 제가 나중에 따로 선물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